하지요. 자기들은 이제 이재명이 아니고 재명하라고 부르고 있어요. 맞아요. 당 대표라는 인간이 그러고 있는데 윤석열이라고 그랬다고. 너무 고맙죠. 장동혁은 저거 보면서 흐뭇하겠습니다만은 제정신인 내란당 배지가 혹시 있어서 저걸 듣는다고 환장할 노릇인 것이죠. 아직도 윤석열 윤호개인을 하고 있으니. 그게 이제 지금 요번에 이제 들어간 다음에 법률위원장인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장동혁이 이제 밀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쇼츠를 뽑는 용도였다라고 저는 보는데, 바로 이제 장동혁 팬카페를 가보니까, 김태규 열사야, 열사. 난리 났어. 그래서 응원 문자 보내야 된다 그러고, 외롭지 않게 해드려야 된다라고 하고, 물고 빨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벌써.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태규 개인 채널에도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아유, 나의 업적을 보라. 요거 하고 있어요. 그거 뽑아낸 거예요. 그 영상 쇼츠를 진짜 실제로 만들었는데 김태규가 그 제목이 계획달 언급에 긁힌 민주당 일당백 김태규. 그러니까 본인이. 네. 본인이 그렇게 해놨어요. 아무튼 지금 없었는데요 앞에. 예. 소원 성취를 지금 하고 있는 김태규인데, 요건 그냥 말로만 가만히 넘어갈게요. 김태규하고 쌍벽을 둔 이진숙은 역시나 과방위에 배치가 됐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요 이해 충돌로 지금 이 관련해가지고 과방위에서도 고발이 들어가 있는 게 이진숙이거든요. 네네. 이해 충돌이거든요. 충돌이죠. 예. 근데 나경원도 그때 남편이 법원장이라서. 검사장인가? 법원장이죠.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도 이해 충돌이 돼 계속 꿋꿋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내란당이니까 그냥 계속 앉아 있겠지요. 근데 나는 이진숙이 과방위에 들어오고 강성범 TV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얼마나 많은 뉴스거리를 만들어내고 얼마나 많이 스스로 망신을 당하고 그리고 웃긴 사건들이 많이 터지겠습니까? 그리고 이진숙도 솔직히 얘기해서 긴장 많이 될 거예요. 자기가 나경원 수준은 안 돼. 나경원 수준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긴장하고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좀 들고. 빵이랑 관련된 건 농해수위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저는 과방위는 과빵위로 들어간 거 아니야? 과빵위로? 그러니까요. 저도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면 어떡해요. 헝가리에 땅 있어? 과방위를 과빵위로 하는 거야. 나 적어놨어. 얘가 얘기하길래 그냥 얘한테 넘겨준 거야. 형도 준비한 거예요. 그럼 오늘 저기 가갖고 홍명보랑 같이 만나면 되잖아, 이진숙은. 왜 그래, 너? 서로 빵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재밌잖아. 못 해먹겠네, 이제. 알겠습니다. 아무튼 거기 이제 한준호가 과방위 민주당 간사예요. 이가 갈리죠. 한준호가 이진숙이 오는 걸 보면은요. 그 당시 MBC 파업하고 막 해가지고 다 쫓겨나고 막 그럴 때 이진숙은 거기 간부 자리에 앉아가지고 후배들 목 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 옆에 김장겸 있습니다. 그렇죠. 와. 그러니까 한준호는 딱 앉아가지고 이갈리는 MBC 박살냈던 그것들 후배들 죽였던 그 인간들 보면서 진짜 과방위에서 간사하는 것도 참 못할 노릇이겠다. 이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과방위 가셨다니까 계속 있겠죠? 김태규와 함께 최강 빌런 듀오 형성해가지고 강성범 TV에 많은 도움 주시길 기대를 하면서. 저 하나만 좀 문제 좀 지적할 게 있는데. 하십시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게 이해충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심사하는 조직이 없어요. 국회에 지금. 국회에 지금 24년도에 개원한 국회에 윤리위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아이고. 빨리 그래갖고 구성해야 지난번 되겠네요. 그 서울시장 선거 때도 김재섭을 민주당에서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윤리위가 없어요. 윤리 빨리 해야 되겠네. 그냥 민주당이 국힘이 동의 안 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이런 거 윤리 구성하는 거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국회에 계셔보셨으니까 별 얘기 안 하면 구박 주려고 했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를 했네요. 네. 윤석열을 무슨 동네 애처럼 부른다면서 발끈하고 나가버린 저 사람, 바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오늘 탈곡기 주인공입니다. 완전 아수라장인데 근데 민주당 반박도 꽤 날카롭네요. 근데 국민의힘은 당대표부터 나서서 현직 대통령을 이재명 자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더 의아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두고 피켓에 제명아 이렇게 말하는 예. 당의 국회의원인데 도대체 이 김태규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에 저렇게나 발끈할까?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태규라는 사람에 대한 역사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 반응이 김태규가 괜히 저러는 게 아니구나. 원래 저런 사람인가 보다 싶은 장면들이 좀 많더라고요. 왜 그런지 오늘 인물 탈곡기로 하나하나 덜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털어보시죠. 네, 먼저 김태규를 소개합니다. 예. 1967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울산에서 중고등학교 나왔고요. 연세대 법학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요. 연세대 대학원 나오고 미국에 또 유학까지 갔습니다. 인디애나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한국해양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까지 취득했습니다. 2005년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지냈고요. 2007년 판사로 임용돼서 주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판사직에서 내려온 다음에는요, 보통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변호사 사무실 개업했고요. 이후에 윤석열 정부의 주요 요직을 쭉 거친 후에 최근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서 국회에 입성한 현직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이력만 놓고 보면 말이죠. 전형적인 엘리트 법조인 같은데요. 그렇죠. 겉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판사하고요, 변호사하고요, 해외 유학까지 갔다 온 법학 네. 박사인데 누가 봐도 엘리트 코스 밟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좀 보통 판사랑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재판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 현안에 아주 적극적으로 발언을 해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향이 예전부터 좀 도드라졌는데 이 성향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다뤄볼게요. 찐윤 어게인입니다. 아, 찐윤인데다가 윤 어게인까지. 근데 우리 방송도 말이에요. 윤석열 이름 뒤에 전 대통령 안 붙이잖아요.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 또 쳐들어오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걱정되는데. 그러실 분인 것 같지만 네. 또 우리 방송이 또 어떤 방송입니까? 내란에 또 주요한 역할을 했던 뉴스토마토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은 그냥 윤석열 이름 석자만 부르겠습니다. 일단 이 김태규 의원이요, 부산지법 부장판사 를 그만두자마자 일찌감치 윤석열 라인을 좀 탔습니다. 윤석열이 대선 출마 선언하기 한 달 전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법조계 좀 전문가 지지자 그룹이 만들어졌는데 이름하여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때 패널로 김태규가 참여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 토론의 패널들이 그러니까 김태규, 김민전, 진중권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야, 유유상종의 라인이 참 화려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좀 화려하게 윤석열 라인을 시작을 한 김태규, 윤석열 정부 시작 후에는 승승장구합니다. 그 이력은 뒤에 가서 좀 차차 살펴보겠고요. 찐윤 어게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겠습니까? 바로 내란 옹호겠죠. 계엄의 밤이 있고 며칠 뒤에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렸는데요. 그때 이 김태규가 방통위 직무대행이었거든요.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출석한 그날의 영상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 전시와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그 부분은 앞서 소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건 현재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좀 전 말씀드린 것 같이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절차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맞지 제가 거기서 네. 자, 그렇다면 의견을 내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내란에 대한 자기 입장 끝내 밝히질 않는군요. 네, 전날 여러 의원이 저런 질문을 계속해서 물어봤는데 예. 끝까지 인정을 하지도 않고 사과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는 나오진 않았는데요. 계엄 당시에 방통위가 어떤 역할을 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한 거가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대충대충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12월 4일 새벽에요. 계엄사령부가 방통위에 3차례나 연락권 파견을 요청하는 전화를 했다는 게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계엄 문건에 적혔던 유언비어 대응반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도 실제로 가동했다는 의혹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방통위를 장악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계엄 당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계엄 직후에야 뚜렷한 입장이 없을 수는 있는데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사과라도 하고 인정해야 될 때 안 됐나요?
아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그 영상 보셨잖아요. 네, 뭐 아니 윤석열 윤석열 이름만 말했다고 발끈하는 난리인데. 분인데 설마 사과를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꾸준히 예. 탄핵은 부당하다.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내란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사과하지 않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좀 유지해 왔습니다. 아주 최근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으로 변모하면서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지역위원장을 또 하게 됐거든요. 그때도 본인 입으로 당당하게 밝혔는데요. 영상 준비했습니다. 내란을 인정하라고 해서 제가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 전제에서 사과하라고 해서 전 사과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당당한데요. 저거는 있잖아요. 단순히 뭐 라인을 탔다 이런 게 아니고 친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신념이에요. 저런 신념. 거. 정치적 신념. 지금 맞습니다. 내란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네네. 네. 좀 또 부장판사 시절부터 아까 정치적 발언 여러 이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발언들이나 판결들도 보면요. 그 성향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극우 법조인 준비했습니다. 김태규가 과거에는요. 박근혜의 호위무사라는 별명을 또 있었거든요. 그 찐윤이기 전에 찐박이군요. 찐박이었습니다. 당시에 박근혜가 탄핵이 되고 예. 그 탄핵을 만들어냈던 촛불 집회에 대해서 이 김태규 판사는 예. 좌익 단체들이 정권을 무너뜨린 사변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가늠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전형적으로 친정권의 정치 판사로도 유명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뭐 박근혜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유인물을 뿌린 분이 있었어요. 예. 그 사람에 대해서 8개월 징역을 선고하고 5개월을 실제로 감옥에 가두기도 했었고요.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뭐 환경운동,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해서도 법정 구속을 시켜버린 경력이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실제로 이 사건 두 개 다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또 났었거든요. 그 정도 편향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도 아주 여러 가지 정치적 발언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참 유명했습니다. 실제 별명이 미스터 쓴소리였거든요. 좀 좋게 봐준 거긴 한데. 쓴소리가 아니라 네. 개소리 아닙니다. 사사건건 비판하고 반대를 해왔습니다. 특히 가장 뚜렷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게 검수완박, 또 예. 검찰개혁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제도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검찰 권한이 축소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여럿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판사직 그만둔 이후에 책을 또 냈어요. 책에서는 아예 대놓고 문재인 정부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아주 정면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짚지 않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예.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 이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 신일본 제철에 배상 책임이 있다. 맞습니다. 그 판결 말하는 네네. 거죠. 네. 그런데 그 판결 김태규 당시 판사가 예. 공개적으로 이 판결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무려 페이스북에 A4 용지 26장 분량의 장문의 글을 올려가지고는 조목조목 이게 왜 잘못된 판결인지를 올렸는데요. 대략적으로 뭐 추려보면 국제법 질서 그리고 외교적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판결이다. 이런 취지로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말이죠. 한국 사회 역사인식과도 연결된 중요한 사안인데 단순한 법리 논쟁으로 규정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마 의도가 있으니까 또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요. 현직 부장판사의 입장이다 보니까 파급력도 굉장히 컸고요. 극우단체 또 보수단체들이 득달같이 환영하면서 무척 좋아했겠군요. 이 부장판사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이런 기자회견까지 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친박을 넘어서 친일 판사로까지 유명세를 떨쳤던 게 바로 김태규 전 판사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세계관 친일 했으면 또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반복적인 성향이 또 있을 텐데요. 대북 문제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기억하실 텐데 대북전단 금지법 네. 추진됐었잖아요. 이걸 갖다가 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시도다라면서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거의 패턴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면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분들 혹은 친일 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일관되게 반복적이에요. 그러니까 친일적이고 반복적이고. 아무튼 당시 대북전단은 접경 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아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단 그렇죠. 말이죠. 남북 관계를 후퇴시키는 요인이기도 했고.
그런 문제를 표현의 자유로 퉁쳐버리는 건 아주 전형적인 나쁜 논리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야 되는 게 아까 박근혜를 비판한 유인물은 실형을 때려버렸잖아요. 예, 그랬죠. 그런데 또 대북 B라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굉장히 이중적으로 판결을 내린 겁니다. 편향된 정치판사 그 자체인데요. 이런 사람을 윤석열이 안 좋아할래야 안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총애를 받았는데요. 여기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또태규 임명입니다. 또태규요? 네, 계속 또태규. 김태규다 이건가요? 네, 계속 김태규다 이겁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에 가장 민감한 독립기관마다 김태규가 등장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수처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까지요. 아, 그러니까 권익위도 김태규, 공수처도 김태규, 방통위도 김태규. 그러니까 또태규. 또태규. 근데 단순히 정치 성향만으로 그렇게 신임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왜 하필 자꾸 김태규였을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예. 그걸 보려면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시절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가장 눈에 가시였던 기관장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전현희 지금 국회의원이시지만 네. 당시에 권익위원장이었잖아요. 전현희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인데 이 위원장 자리는 법으로 임기가 보장되는 독립기관장이었거든요. 네. 이게 정권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닌데 아니었던 거죠. 당시에 윤석열 정부가 쫓아내려고 엄청 안달이었죠. 그렇죠. 아주 감사원을 동원해서 표적감사하고요. 표적감사하고. 여러 방식으로 전현희 당시 쫓아내려 위원장을 했죠. 예. 압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게 바로 김태규였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 취임하자마자 아주 대놓고 전현희 너 나가라, 네 발로 나가라라는 식으로 등을 떠밀었습니다.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글입니다. 현 정부의 정무직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가치관을 추종한다면 그건 국민의 선택을 배신하는 게 된다라고 썼는데 한마디로 지금 정부 철학이랑 맞지 않으면 물러나라라는 거죠. 근데 사실 국민권익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정부직이 아니라 굉장히 독립된 기관이고 정권과 상관없이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롭게 일하라고 만든 기관인데 정부 철학에 맞춰서 할 바에는 왜 독립기관으로 만들었습니까? 정부 그렇죠. 출장소지 그렇게 되면. 그럼요. 예. 그런 상식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판사 출신이. 그렇죠. 윤석열의 뜻이라면 총대 메고 돌격 앞으로 하는 인물이 바로 김태규였던 겁니다. 네. 그러니 또 신임을 했던 거겠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태규는 곧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장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리는데요. 그 역시 논란이 많았죠. 그랬죠. 네. 당시에 공수처가 들여다보고 있었던 핵심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아까 그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의 어떤 표적감사 의혹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권익위의 핵심 간부였던 김태규가 공수처장이 된다. 이러면 관련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긴 전현희 축출을 위한 표적감사가 문제가 된 건데 노골적으로 전현희 사퇴를 종용하던 사람이 공수청 자리에 공수처장 자리, 이거 누가 봐도 괜히 부적절한 인사 맞죠? 그럼요. 그리고 또 골다리는 게 있는데요. 김태규라는 사람이 정작 공수처가 출범하기 전부터 누구보다 강하게 공수처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인물이거든요. 공수처는 견제받지 않는 괴물이다. 난데없는 이질분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공수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에 앉히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독립기관이잖아요. 정치적 중립이 가장 중요한 덕목인 자리인데 누가 봐도 찐윤이잖아요. 가장 먼저 이 윤석열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현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또 공수처장에 앉히는 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정도라면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는 시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반대가 너무 굉장히 많아가지고 결국 공수처장이 되지는 못했죠? 네,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태규잖아요. 다음 역할이 또 남아 있었습니다. 또태규 어디로 갔습니까? 또태규의 다음 행선지는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였습니다. 잊을 수 없는 모습이 많죠. 이진숙, 빵진숙. 딱 붙어가지고 둘이서. 그러니까요. 아주 국민 밉상의 국민 진상으로 등극하게 된 맞아요. 최종 관문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 방송장악 행동대장으로 뽑아봤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가장 치열했던 정치 전선이 여럿 있었잖아요. 검찰 문제도 있었고 의료계 문제도 있었고 또 노동 문제도 있었는데 그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공영방송이었습니다. 초반부터 기억하시죠? 바이든 날림은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언론과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한두 건이 아니었죠. 사실 김건희의 최상병 사건의 명태균의 언론이 줄줄이 다루니까 그야말로 언론은 말 그대로 눈에 가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이제 조그마한 파우치라면서 이 정권을 비호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은 단순한 그 언론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전장터가 된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 중요한 전장터에 네. 또태규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방통위는 방송사를 관리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방송사 제허가권, 방송 정책을 또 세우는 거, 여기에 또 공영방송 이사까지 선임을 하게 됩니다. 이사회가 바뀌면 결국 사장까지 바뀔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전장에서 방통위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당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이 2인 체제였죠. 네. 그 원래 2인이 빵진숙과 김태규였죠. 또태규였죠. 참. 원래 방통위는 5명으로 구성되는 합의체 기관입니다. 예.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나 한쪽 편만 밀어붙일 수 못 들게 없게 하는 거. 예. 하는 구조인데 당시에 이제 여야 대립이 좀 극심하다 보니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에 그러면 뭔가 중요한 결정은 나중으로 미뤄야 되는 게 상식인데 당시 빵진숙과 부위원장 김태규가 사실상 두 사람만으로 많은 예를 들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같은 이 중요한 안건들을 다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그게 한창 논란이던 와중에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된 거죠. 맞습니다. 예. 빵진숙이 물러나면 모든 문제가 좀 해소가 될까 싶었지만 윤석열에게는 또태규가 있었습니다. 가장 민감한 기관을 가장 민감한 시기에 가장 믿는 또태규에게 맡겨버린 건데요.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권익이든 공수처든 방통이든 윤석열 정부가 가장 정치적 부담이 큰 자리마다 늘 김태규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단순한 코드 인사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걸 신념화하고 또 가장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막 해버리는 말 그대로 행동대장, 돌격대장, 해결사 역할을 했던 게 또태규, 김태규입니다. 근데 그러던 사람이 윤석열이 감옥에 가고 난 마당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었다. 아이고 두야. 참 씁쓸합니다. 네. 이제 또 정치인이 된 김태규를 논해 보려고 하는데요. 빠질 예. 수 없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김태규 탈곡기 마지막 키워드, 무례함 중독으로 정해봤습니다. 무례함 중독이라고 하면 이제 무례한 게 그냥 중독되어 있군요. 아까 그 첫 번째 영상 같은 그런 모습 말하는 그렇죠. 거죠. 그런 장면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 뭐 국회 청문회 때나 예.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늘 비슷한 모습이 반복되는데요. 네. 남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 안 하고 비웃는 표정. 또 약간 사실 이제 인신공격식으로 생긴 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는데 조금 무섭게 생기셨잖아요. 좀 날카롭게. 팔짱을 낀 채로 뭐 답변을 한다든지 과격하게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런 장면이 좀 많습니다. 영상 준비했는데요. 보고 올게요. KBS 이사 누가 선임됐습니까? 알고 계신데 제 기억력 확인하기 위해서 하시는 네, 기억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심의를 제대로 했으면 기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도움 주지 마십시오. 그 부분은 그냥 확인해 주시죠. 그걸 말씀하셔서 오해를 풀어주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KBS 이사 누가 선임됐습니까? 예, 제가 잘 듣고 있으니까 은성 안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톤 조절은 제가 합니다. 건방 떨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참 대답을 왜 안 해? 그냥 대답하면 되는 거잖아요. 정말 깐족깐족하는데요. 깐족. 시정들 저러면 좀 화날 것 같은데. 화나죠. 예. 이 깐족깐족이 일상인 분인 게요.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그 대통령이 원래 축하한다고 화환 보내잖아요. 네. 의례적으로 간 화분을 이제 처음에는 수령 거부하겠다라면서 문 밖에 세워놨어요. 그러다가 하루 만에 갑자기 그래도 난이 무슨 죄겠습니까? 라면서 사무실에 들였는데 여기서부터 깐족이 시작됩니다. 난에다가 이름을 붙였는데 명란이라고 이름을 붙이고는 사진 준비됐는데요. 명란아 바르게 살거라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그걸 또 보란 듯이 SNS에다가 게재를 하고요.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윤석열 때도 축하는 거부하는 의원들은 많이 봤지만 이런 식으로 조롱까지 하는 것도 처음 봤네요. 그러니까요. 이 명란이 뭐겠어요. 명이 이재명의 명을 뜻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한마디로 재명아 바르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건데 예. 장동혁이나 김태규나 다 똑같은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국회에서 욕설까지 시전을 했는데요. 방통위 직무대행 시절이었죠. 가방이 종합감사에서 벌어진 일인데 당시에 굉장한 논란이 됐습니다.
이것도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저때 증언하던 분이 쓰러졌던 거죠. 네. 그렇다 해도 저렇게 쌍욕을 내뱉는 건 정말 부적절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뭐 혼잣말이었다라고는 했는데요. 물론 국정감사에 출석한 입장이다 보니까 부담도 많이 됐을 거고 또 자기 직원이 쓰러졌으니까 감정이 격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는 국민 앞에 공직자가 검증받는 자리잖아요. 본인의 기분을 저렇게 노골적으로 내뱉는 것 자체가 과연 품격 있는 공직자였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결국 태도 문제인데 욕설 한 번 했다고 문제 삼자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럼요. 뭐 욕설 한 번으로 한 사람을 평가하자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부터 쭉 살펴봤잖아요. 윤석열 이름 불렀다고 벌떡 일어나서 화를 낸다든지 상대방 비웃고 조롱하고 깐족거리고 그러다가 자기 감정이 격해지면 욕설까지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게 각각의 사건이 아니라 좀 김태규의 정치 스타일이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 거죠. 어쩜 본인이 그런 스타일로 언론의 주목도 받게 되고 정부 요직도 않고 또 국회의원까지 되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김태규 씨가 단순한 무례한 좀 측면이 좀 있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중독이라고까지 부른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왠지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야 자기가 살 것 같은 이 자체가 중독인 거거든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정치가 일종의 정책 결정이나 정책 경쟁이나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전투력으로 경쟁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더 크게 소리치냐, 누가 더 독하게 말하냐, 누가 더 상대를 모욕하냐, 이것을 마치 실력처럼 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강성 지지층은 통쾌감을 느끼겠죠. 그럼요. 솔직히 뭐 내 편이 상대방 시원하게 까주면 박수를 치기는 마련입니다. 하지만 국민 앞에서 품격은 좀 잃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상임위 때 몇 번 방통위나 상대로 얘기할 때 했는데 정말 역대급의 무지막지한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하려고 했던 윤석열 정권도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가고 있지요.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진을 정권의 입맛대로 갈아치우고 준공영방송사 지분을 건설회사에 넘기고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사는 법정 제재를 남발하거나 압수수색도 하고 압수수색은 언론사 기자들 가리지 않고 정말 수없이 했습니다. 결국은 끝이 이렇게 난다. 역시 정의는 살아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YTN 등 방송통신 분야인데 SKT도 하고 YTN에 대한 여러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KBS 문제를 좀 볼까 싶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국회에서 4월 17일 날 그 수많은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대행들이 썼던 수많은 40건이 넘는 거부권 중에 유일하게 방송법 개정안이 찬성 212표로 국민의힘 의원들, 저는 과방 의원들도 많이 들어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에 통과를 했습니다. 22년 만입니다. 유일하게 통과가 됐지요. 이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TV 수신료 졸속적으로 처리된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다시 돌려놓고 통합징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10개월 만에 이 PPT를 한번 보시면 정말 비정상적으로 밀어붙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30년간 유지되었던 KBS 수신료, 정기연금 통합징수가 이렇게까지 처리가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방통위원장도 교체하고 KBS 사장 자리에 낙하산 인사를 내리꽂고 이 꽂아놓았던 낙하산이 땡유 뉴스를 들었는데 파우치보다는 약하다고 또 바꿨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면은 이 사이에 박민 사장이 지금은 떠났는데 인건비 절감한다면서 두 차례 명예퇴직도 하고 희망퇴직도 하고 무급휴직도 단행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게 왜 그랬겠습니까? 순수하게 KBS의 어떤 자립 뭐 이런 걸 생각했겠습니까? 치졸하게도
예산 가지고 자금 가지고 장악하려고 했던 거죠. 다음 PPT 한번 볼까요? 방통위 설치법 보면은 방송이나 통신은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서 22년 만에 거부권된 법안을 통과시켰더니 이진숙 위원장은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KBS 직원 5,000명을 위해서 전 국민,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 이 말에 동의합니까? 이제 뭐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제가 갖다 붙다 토로다는 건 별로 동의는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증인으로 와 계시는 박상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제가 잠깐만요. 평을 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하지 말씀드린 마세요. 겁니다. 그만하세요. 그만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함이 없습니까? 좀 창피함도 알고 부끄러움도 알고 이제 뭐 다 끝나간 거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장악할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한 달도 안 남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역사와 국민을 좀 부끄러워져 하십시오. 본인도 좀 충분히 돌아보면서. 부끄러워하고